예, 반갑습니다. 산업연구원의 정종석입니다.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시도간 내지는 이제 뭐 기초 지자체 간의 뭐 소득 분포 현황이라든지 어떤 추이를 좀 분석을 했었는데,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소득뿐만 아니고 좀 더 넓은 큰 범위에서 이 지역 간의 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걸 좀 소개를 드리고,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한 2년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뭐 한 수십 차례 뭐 회의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어디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균형 발전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그 2018년도에 그 3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균형 발전 계획의 어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쭉 발굴을 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균형 발전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제였습니다. 그래서 2018년, 19년 2년 동안 한 수십 명의 뭐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차례 회의한 결과 그 균형 발전 지표라고 하는 걸 이제 개발을 했고,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핵심 지표하고 이제 부문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 지표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개 지표, 즉 40년간의 그 지역의 인구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년 평균의 어떤 재정 자립도,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지표가 고려가 됐는데 그 최종적으로 두 개 지표만 사용하게 된 건 그 시군구 단위의 어떤 통계가 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광역과 기초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다 보니까 이 두 개 지표로 압축이 됐고요. 나머지는 이제 부분 지표로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듯이 8개 분야별로 41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성입니다. 그래서 그 핵심 지표만 이용할 수도 있고, 경우에 따라서는 부문 지표에서 뭐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. 2019년도에 이제 말에 확정이 되고 2000년도부터 19년부터 이제 좀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, 그 표에 나와 있듯이 한 10개 정도의 사업 단위에서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선정하고 또 환류하고 평가하는데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정도, 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고요. 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그래서 이 활용성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활용처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됐고, 자, 그래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더니, 자, 우리가 뭐든지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그 보통은 이제 계획의 수립 기획 단계라고 하는 걸 거치고, 그 기획 단계 다음에 이제 그 기획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 평가하고 환류하는,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듯이 그 단계별로 이제 각각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측면, 그 다음에 계획 단위, 그 밑에 사업 단위까지 이렇게 나눠봤을 때 각각의 셀별로 활용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열심히 저희가 찾아봤더니, 일단 제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더라. 현재까지는 제도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아까 앞에서 표해 봤듯이 제일 밑에 나온 하단에 나와 있듯이 KDI에서 이제 대형 사업들,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에타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, 그 에타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기술, 뭐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그 기술성과 정책성,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게 되는데, 그 중에 이제 정책성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낙후도를에서 이제 우리 균형 발전 지표를 조금 더 활용하는 구조로 지금 일부 좀 쓰고 있는 상태고요. 자, 그래서 그거를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균형에서 이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차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사전 심의를 통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상중하로 사업을 분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줘야 될 사업, 아니면 좀 줄여야 될 사업,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매년 이제 상반기에 기재부에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.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, 그 검토 시에 이 균형 발전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.
자,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차년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. 그 평가에 있어서도 뭐 발전의 정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조금 우리가 차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성과를 모아서 그 종합적인 연차 보고서, 즉 성과 보고서라고 하는 걸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게 있는데 그 시행 계획과 연차 보고서에서도 이 성과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균특 회계 예산이 매년 한 10조 정도가 이제 그 투입이 되는데, 사업수로 따지면 한 300여 개 사업이 이제 균특 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그 예산의 어떤 시도별 내지는 시군구 단위별로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재부와 가기부 쪽에서 이제 에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균형 발전 지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,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제 에타 수준의 사업은 아니지만은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자체 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자체 또는 행안부에서 이제 투용자 심사, 옛날에는 투용자 심사라고 그랬죠. 그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에서도 역시 이 균형 발전 지표가 일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, 그다음에 산업부, 중기부, 가기부가 매년에 이제 과학기술 쪽에 R&D 기술 개발 쪽에 과제를 뭐 R&D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과제가 뿌려지게 되는데, 이 사업을 평가할 때, 그러니까 과제를 선정할 때 역시 이 균형 발전 지표를 고려해서 뭐 좀 더 그 발전의 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고, 작년에 이제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는 걸 89개 지역을 선정할 때 10개 지표를 갖고 선정을 했는데, 그 지표의 일부가 이제 균형 발전 지표하고 좀 겹칩니다. 그래서 이미 선정된 지역은 어쩔 수 없고 이걸 이제 5년 단위로 지표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이제 26년도에 새롭게 선정할 때 이 균형 발전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성장 촉진 지역이라고 하는, 뭐 쉽게 얘기하면 낙후 지역입니다. 우리나라 70개 지역이 선정돼 있는데 그 역시 그 지표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제 재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, 요때 이제 우리 그 균형 발전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이익이 특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자동차 조선 때문에 좀 어려웠던 지역들을 선정할 때 역시 균형 발전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중기부에 비슷한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에서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이제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, 역시 여기서도 그 지정을 위한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그 시도별로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해서 내려주게 되는데, 이 배분할 때 결정 모형에서 수많은 변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균형 발전 지표를 조금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도 측면 한 12~13가지의 제도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. 자, 이 제도별로 다 활용이 되면은 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. 그다음에 계획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균형에서 매년 하고 있는 이 지역 혁신 성장 계획,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고,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 8월로 이제 일단은 스탑을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도 다시 아마 재추진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혁신 성장 계획하고, 그다음에 산업부,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개 사업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성과 그 선정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,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우리 SO 시설에 대해서 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매년 또 일종의 에타를 들어가기 전에 부처 단위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, 이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거기에서도 역시 이 균형 발전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하고 판단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단위에서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많기 때문에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, 우리 균특 회계 사업이 한 뭐 세부 사업 기준으로 한 300여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그 뭐 공모로 하는 사업도 있고, 공모를 하지 않고 아예 지정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, 또 어떤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고, 또 어떤 건 출연금 사업이고, 아주 다양합니다.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 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뭐 가점을 줄 수도 있고, 아예 선정 기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,
보조금을 나눠줄 때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사업의 특성, 내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세세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그 균형이가 지금 현재는 조금 아직 그 법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균형이가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내용들을 관련 부처에다 이제 통보를 해서 각 제도나 사업에 적용하도록 좀 유도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거 하루 종일 걸립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주관적이고 어떤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 아니고 좀 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계기를 마련했다.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